부산 남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5층짜리 건물엔 13가구가 살았다. 그중 제일 오래된 주민은 73세의 정만수 씨였다. 그는 새벽마다 1층 골목 청소를 하고 아침엔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조용한 노인이었다. 그날 아침 정만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라디오에서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이라는 차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신문을 펼쳤다.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다. 신문 첫면에는 항만 도시개발 재추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쿵쿵 두드려졌다. 갑작스럽고 급한 노크였다. 정만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할아버지 도망치세요. 그 한마디에 정만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5층 세입자 윤태호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수 적고 성실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피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요, 태호 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가세요. 그는 말도 끝내기 전에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다. 순간 정만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왜인지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1층 현관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무겁게 눌러왔다. 차가운 바람, 멀리서 들리는 경적, 그리고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달렸다. 그 순간 5층 쪽에서 쾅!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건물의 창문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거리로 흩어졌다. 정만수는 그대로 길가에 넘어졌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몰려왔다. 하지만 윤태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방은 불길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만수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다. 할아버지 도망치세요. 사건 다음 날 경찰은 단순한 가스폭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만수는 믿을 수 없었다. 가스 냄새도 없었고 무엇보다 윤태호의 눈빛이 도망치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절박했다. 그는 무심코 윤태호의 방으로 올라갔다. 불에 탄 문틈 사이로 까맣게 그을린 벽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책상 위 한쪽 모서리가 타다 남은 노트 한 권. 그 안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78. 항만. 아이들. 기록 삭제 금지. 정만수는 그 글귀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항만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항만 창고에서 일하던 때 어느 날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군인들이 몰려와 본 건 잊어라 며 그를 협박하던 기억.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말했다. 할아버지, 조사 좀 할게요. 경찰이었다. 형사 이정혁, 40대 중반. 사건을 맡은 담당자였다. 그는 윤태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민등록번호도 가족도 없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이상하죠. 이 사람 서류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서엔 이름이 있지만 주민등록에는 없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도망치라 했어요. 도망치라고요? 그래요, 그 말하고 바로 사라졌어요. 이정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그 사람 뭐에 쫓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이정혁은 윤태호의 방 잔해에서
하나의 USB를 발견했다. 검은색 케이스, 옆면에는 H-78이라 새겨져 있었다. 파일을 열자 낡은 필름 영상 하나가 나왔다. 흑백 화면, 항만 창고, 그리고 군용 트럭들. 화면 아래 자막처럼 적혀 있었다. 1978년 5월 13일 실험체 이송 완료. 이정혁은 소름이 돋았다. 실험체라니.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화면이 흔들리며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다. 트럭 뒤쪽에 타고 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 놀랍게도 정만수의 젊은 시절 사진 속 아들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이정혁은 윤태호의 컴퓨터를 복원했다. 그 안에서 발견된 문서 제목은 하나였다.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파일 1. 이정혁은 내부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 폭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었다. 며칠 뒤 정만수는 다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밤마다 현관문이 톡톡 두드려졌다. 밖엔 아무도 없었지만 문 앞엔 늘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디오를 켜면 주파수 잡음 속에 낯선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기록을 지켜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다음 날 새벽 이정혁은 윤태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그 번호는 국정원 폐쇄 서버로 연결되었다. 그는 친구인 IT 분석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건 누군가 지운 겁니다. 완전히. 단 흔적 하나 남겼어요. 프로젝트 D78. 이정혁은 직감했다. D78, 그것은 1978년 항만 사건의 코드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생존자가 바로 정만수였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태호는 그 사건의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기록을 없애려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진실이 당신을 찾아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날 밤 이정혁은 정만수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숨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정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가요? 그때 그 실험을 지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정혁은 결심했다. 모든 걸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빌라 옆 골목, 검은 SUV 안.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이정혁? 윤태호 건에 접근했다. 처리하자. 그날 새벽 이정혁의 차 뒤 유리에 붉은 레이저 점이 찍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도망치세요. 그 말과 함께 차량이 폭발했다. 불길이 하늘로 솟았다. 하지만 이정혁은 살아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빼내 도심 골목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윤태호가 남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진실은 위험하다. 하지만 거짓은 더 오래 살지 못한다. 부산항 근처의 폐양만 구역. 이정혁은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들고 빛바랜 창고터로 향했다. 그는 윤태호의 USB 안에서 좌표 하나를 발견했었다. 부산항 창고 B-12 구역. 그곳은 오래전에 폭발 사고로 봉인된 곳이었다. 창고 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엔 누군가 최근까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낡은 전선, 종이 조각, 그리고 벽에 남은 숫자들. 53, 78. 그는 숫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건 날짜였다. 1978년 5월 13일. 그날 항만에서는 어린이 실종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기록은 전부 사라졌다. 그때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 모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 윤태호의 동생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연. 오빠가 죽은 뒤 그의 흔적을 추적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정혁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오빠가 남긴 원본이에요. 봉투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창고 앞에 서 있는 군인들, 그리고 그 뒤편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만수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그때 실험체였어요. 정만수?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항만 프로젝트 D78의 생존자였다. 당시 정부는 항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체 내구성 실험을 진행했다. 군과 연구진이 함께 만든 비밀 프로젝트. 윤태호는 그 실험의 자료 관리 담당이었고, 그는 수십 년 뒤 그 기록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진실은 참혹했다. 아이들은 약물 주입 후 사라졌다. 생존자는 단 한 명, 정만수. 그는 그 사실을 평생 잊은 척하며 살았다. 기억은 지워졌지만 몸 어딘가엔 여전히 실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태호는 그를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망치세요라고 말한 거군요.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혁은 결심했다. 이제 이 모든 걸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창고 밖에서 누군가가 쏜 총알이 벽을 스쳤다. 도망쳐요, 형사님. 두 사람은 철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항만의 불빛이 깜빡였다. 뒤에서 SUV 헤드라이트가 따라왔다. 이정혁은 윤지연의 손을 잡고 허름한 계단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 빗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이정혁, 내 차례다. 그날 밤 항만 창고는 다시 폭발했다. 언론엔 작은 화재 사고로 보도되었고 윤지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정혁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병실 옆 탁자 위엔 윤태호의 유품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진실을 알린다면 반드시 누군가 또 경고할 겁니다. 그때는 도망치세요. 몇 달 후 이정혁은 경찰직을 내려놨다. 국정원 내 감찰팀이 그를 기밀누설 혐의로 조사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기록하기로 했다. 그는 윤태호의 자료를 복제해 외신 기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그 파일은 곧 삭제됐다. 업로드된 지 3시간 만이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기록을 감추고 있었다. 윤태호가 죽은 이유, 정만수가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그건 바로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정혁은 부산으로 돌아갔다. 항만공원 창고가 있던 자리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남겼다. D78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 감시자 존재, 대상 전 세대 이식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다음 날 새벽 그는 사라졌다. 호텔방 침대엔 그의 외투와 휴대폰만 남아 있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부산 시민 몇몇이 새벽에 항만 쪽에서 총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만 말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부산은 변했고 새 항만이 들어섰다. 그 옛날 연립주택의 5층, 이제는 다른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성우, 72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좋아했다. 매일 저녁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이상한 잡음이 섞였다.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그는 처음엔 라디오 오작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날마다 또렷해졌다. 어느 아침 문이 두드려졌다. 톡톡, 톡톡. 2번씩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그는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들었다. 할아버지 도망치세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계단에는 방금 꺼진 담배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글씨는 오래된 듯 희미했다. 이정혁 형사에게.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 항만 창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윤태호. 뒤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은 내가 기억할 차례다. 정성우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라디오 잡음이 들렸다.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문은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오래된 라디오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라디오에선 끝없이 반복되는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도망치는 자가 있어야 기억하는 자가 태어난다.